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양말 공장? 그게 저와 남편이 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죠. 쌀TV 사연 채널도 일을 하면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면 직원들이랑 저거 아주 나쁜 시어머니네. 저런 남편이랑 왜 살아?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기 시작하곤 해요. 그러면 어느새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더라고요. 저희 공장에서는 아주 필수 채널입니다. 늘 사연만 듣던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형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래도 가족이라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했거늘. 돈 5천만 원 때문에, 아니, 근본적으로는 형님이라는 여자의 양아치 기질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라는 말을 앞세우던 그 여자. 정작 그 말을 하는 본인은 저의 가족을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아이고, 성태 아버지, 아들이래, 아들. 둘째가 아들 낳았어. 아이고, 미선아, 아가, 아유, 너무 장하다. 우리 집안한테 다 뜯긴 줄 알고 나랑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전전긍긍했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는 죽어서도 우리 집안 조상님들 뵐 명목이 있어. 아이고,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복덩이가 들어왔어. 친정에 없던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시댁 눈치를 많이 봐야만 했어요. 그런 제게 희망을 보여준 건 바로 제 아들이었죠. 남편은 집안에서 차남이었습니다. 장남네 부부가 형님네였죠. 형님네는 진작부터 자식이 없었어요. 단지 딸이 2명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들아이를 낳았고 그야말로 저는 순식간에 시댁에서 복덩이가 되었죠. 우리 아들 덕분에 말입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아라 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조상님들 뵐 때도 면목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주버님도 좋아했어요. 저한테 돈봉투까지 쥐어줘가며 재수씨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까지 뚝뚝 흘려줬죠. 남편이랑 저는 그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행복했고요. 시댁 식구 중에서 단 한 사람, 형님만 빼고 모두가 아들아이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조카 아이들도 사촌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으니 말이죠. 얘 상우 엄마야, 큰애한테 너 먹을 미역국 팔팔 끓여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먹을 준비해라, 어? 아이고, 애 낳는 여자는 손목이고 팔목이고 잘 감싸야 한다니까는. 나중에 뼈 시려. 아유, 이리네요. 양말을 발목 위로 쭉 올려서 신어야지. 자, 됐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친정이 없어서 어머님이랑 형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뭐 네 잘못이냐? 아잉, 내가 너 처음에 우리 집 인사 왔을 때도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네가 기 많이 죽었던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른이 어른답게 굴어야 했는데. 아유,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되었을꼬. 아가, 미선아, 이제는 우리가 네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 응? 아유, 고생 많았다. 어머머, 어머니, 저 서운해요. 제가 우리 미소랑 미소 나왔을 때는 어머니 저한테 고생했단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유, 동서는 좋겠네. 역시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대접을 받는구나. 아들 못 낳는 사람은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에라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상이나 내려놔. 괜히 엎어질라. 그래, 너도 나한테 서운한 마음 있으면 싹 털고 둘째랑 잘 지내봐.
어쨌든 못해도 3개월은 여기서 몸조리 해야 해. 안 그러면 몸 다 상해. 얘 둘째야, 얼른 먹자. 일어나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친정이 없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가진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낳는 것도 시댁에서 낳았고 몸조리도 시댁에서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를 극진히 돌보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더욱 우려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시부모님이 형님이랑 저를 대하는 온도차가 컸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혹여나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더욱 행동거지며 말하는 거며 사렸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제가 그냥 미웠었나 봐요. 몸조리 하는 내내 저는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동서, 지금 뭐 일부러 나 물 먹이려고 이러는 거야. 동서 이렇게 음식 남긴 거 알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 알아? 왜 음식을 맛없게 해서는 동서가 밥을 남기게 했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뭐 나보고 잔반 처리하려는 거야 뭐야. 아이고, 왜? 아들 하나 낳고 나니까 아주 어깨가 하늘로 치솟나 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잘해주시니까 동서가 이 집안에서 뭐라도 된 것 같아? 야, 동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시부모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버리네. 내 말이 틀려? 아, 형님,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계속 누워만 있다 보니까 아직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남긴 건데 죄송해요. 그래, 아주 팔자가 늘어졌지, 늘어졌어. 나는 우리 애들 낳고도 한 달 만에 집안일 다 도맡아서 하고 밭일까지 다 했었어. 누워만 있어서 소화가 안 돼. 아주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네.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소화 안 되는 음식만 만들어서 대령해서 줄 소화네요. 내일부터는 미연만 갖다 줄게. 형님이라는 여자는 저한테 꼬일 대로 꼬인 여자였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제가 지는 표정,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자기식으로 바라보고 듣고 생각해서는 저를 구박하기 바빴어요. 아이를 낳고 바로 뭐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비녀도 심하게 와서 밥 먹고 화장실 오가고 조금씩 운동할 겸 걷는 것 외에는 거의 누워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제 몸이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시댁 식구 중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밥을 남기면 네 일부러 그런 거냐? 나한테 지금 시위하는 거냐? 그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제게 화를 내려고 안달이 나 있었죠. 그 여자의 말도 안 되는 억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저한테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을 때는 빨래라도 조금씩 거들려 하려고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는 했어요. 그 여자도 제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면 자기네 식구들 옷까지도 갖고 와서 휙 던졌죠. 그래도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들어오실 시간이 다 되어가면 어떻게 했던 줄 아세요? 동서 이제 나와.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가서 좀 쉬어. 뭘 그렇게 서 있어. 가서 쉬라고. 동서 이거 해서 아프면 또 나만 욕먹는 거야. 뭐야? 얼른 들어가라니까. 저를 밀어내고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그 의자에 말이에요. 그리고는 앞에 놓인 빨래를 꺼내서 철퍽철퍽 자기가 손빨래를 해댔죠. 그리고는 귀신같이 시어머님이 한 5분 정도 있으면 현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또 그 여자는 여우같이 연기를 해댔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너는 날도 추운데 뜨신 물이라도 받아서 하지 뭘 그렇게. 아유 미련하다 미련해. 이거라도 해야죠. 아들도 못 낳았는데 저거 무슨 따신 물로 빨래를 해요. 그리고 동서가 자기 갈아입을 속고정이 없다고 꼭 빨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들 못 낳으니까 동서가 유세 부리는 거에도 제가 입 뻗고도 못하는 거 있죠.
예, 어머님이 전에 알려주셨던 그 점집이라도 가서 부적이라도 받아올까 봐요. 저도 좀 아들 낳게요. 저딴 식으로 오는 말을 지원해서는 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그 여자의 기질을 알았기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면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야만 했어요. 몸조리고 뭐고 그냥 단칸방이라도 내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박과 사랑을 동시에 받던 저는 몸조리를 마치고 아들아이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참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저 단둘이서만 생활할 때는 단칸방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괜찮았는데 아이가 있으니 모든 게 많이 부족했어요. 너무 추운 방에서 아이는 기침을 달고 살았고 분유값이 없으면 여기저기 빌려서 아이 분유를 해결해야 했죠.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 남편 혼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부업을 하면서 아들아이와 집에 있었고요. 이렇게 고생하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는데 이상과 현실이 달랐죠.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아이가 7살이 되던 그 해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하게 돼요.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싫어. 막말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상호를 돌볼 수나 있어? 지금도 나 우리 식구들 6명 매 끼니 때마다 밥 챙겨 빨래에다가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 그런데 거기다가 한창 끼어드는 7살짜리 남자애를 맡겨서 키우라고. 당신 식구들 진짜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 못 낳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아니 뭐 들으라고 해. 하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능력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말던가. 부모가 돈 없는 거? 그거 자식한테는 죄인이야, 죄인. 자기네들이 싸주는 거를 왜 내가 뒤치다꺼리 해야 하냐고? 아니, 서방님은 결혼을 해도 부모도 없고 하다 친척 하나 없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집 인간들 뒤치다꺼리 하러 온 거야? 내가 이 개고생을 하러 당신이랑 결혼한 거냐고?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당신 동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물론 형님이라는 그 여자는 저희 부부가 아들아이를 맡기기 위해 내려온 걸 격렬하게도 싫어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자기네들 방으로 휙 들어가더니만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아주버님을 몰아붙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희 세 가족은 마당에 서 있었죠. 아들아이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를 데리고 서둘러 사랑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네들 소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상호 데리고 갈 수 있게, 상호 엄마야, 무슨 소리인 줄 알지? 상호 아비 너도 아비가 됐으면 저 자식 고생 안 하게 해야지. 아유, 상호 엄마야, 미안하다. 시아비가 돼서 니들 뒷바라지 하나 제대로 못 해주고. 그래 제가 하는 말 아예 신경 쓰지 마라. 상호야, 상호는 이 할미랑 잘 지내자, 응? 우리 귀한 손주한테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알겠지? 니들은 상호 걱정하지 말고 상호 아비 너는 너희 아버지 말씀대로 악착같이 살아, 응? 상호 아비 너도 뭐 챙겨가면서 일하고 주말마다 온다는 약속도 꼭 지켜라. 그럼요 어머니. 상호야, 엄마랑 아빠가 금요일 밤에 꼭 올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빠, 큰어머 말씀 잘 듣고 누나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알겠지? 상호, 엄마 아빠 꼭 안아줘. 어이구, 우리 아들이 안아주니까 엄마 아빠 힘이 난다. 어머님, 저희 이만 올라가 볼게요. 상호야, 우리 금요일에 보자. 정말 굴욕스러웠고 비참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듣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님이라는 여자는 계속해서 악을 쓰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가 시댁을 나설 때까지 말입니다. 시댁문을 막 벗어나니 참다 못한 시아버님이 큰형님네 방문을 벌컥 열어 들어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형님의 우는 소리가 들렸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다시 시댁에 뛰어들어가 아들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과 애써 앞만 보고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하루빨리 아들아이와 함께 살 날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금요일 밤이면 4시간이 넘도록 버스를 타고서 시댁에 갔고 아들아이와 꿈같은 주말을 보내고 다시 뜬 눈으로 서울로 올라와 일터에 나가기를 반복했죠.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아들아이는 평소에도 저희가 신경을 쓸까봐 전화를 잘 안 했는데 그날은 점심시간쯤 아들아이가 펑펑 울면서 제가 일하는 가게로 전화를 걸어왔죠. 엉엉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라면 자식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내 가슴을 찢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만사 다 제쳐두고 뛰쳐갈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리 부랴부랴 갔다 해도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시간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가 제정신이냐? 네 새끼 아니라 이거야. 상우야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뭘 잘못했길래? 네 날씨에 이 어린 것을 말이야. 네가 뭔데 애를 호떡 볶여서 쫓아내기를? 아이고,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 시댁 현관에 다다를 때부터 이미 담장 밖으로 큰 소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죠. 이미 그때부터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 같아요. 헐레벌떡 시댁 안으로 들어서는 아들아이의 양볼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조카 아이들은 방에서 얼굴만 빼꼼 내민 채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이라는 그 여자를 마당 한가운데 세워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엄마, 아빠야, 상우야,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상우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길래 서방님, 그게 아니라요. 너는 조용히 해. 아휴, 예. 너희 일은 어떻게 하고, 아휴,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형님, 아니 그 정신 나간 여자 머리끄덩이를 잡아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아이를 유독 예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아이가 곶감을 좋아하는데 시어머니가 곶감을 정성껏 말려서는 어디다 숨겨두고 아들아이한테만 줬었나 봐요. 그거를 조카 아이들 2명이 보았고요. 아들아이는 누나들이 좋으니까 할머니가 숨겨둔 거를 몰래 꺼내서 누나들한테도 준 거였죠. 그런데 그게 탈이 난 것인지 조카 아이들 둘 다 곶감을 먹고 크게 아팠고 형님은 제 아들이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아들아이를 호되게 혼내다 못해 홀딱 뽑대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남한테 그런 꼴을 당했다는데 어떤 부모가 눈이 안 돌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형님한테 달려들어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우리 상우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네가 우리 사모 처음 맡기던 그날에도 네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거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고 나랑 내 남편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쪼개서
너한테 따라 도움 타집을 했어. 내 아들 잘 좀 봐달라고. 그런데 꽃감 하나 때문에 애를 저 어린 것을 홀딱 벗겨서 내쫓자. 네 새끼였으면 그랬겠어? 네 새끼였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마, 아우, 어머니, 어머니, 나 좀 내려줘요. 어너, 이거, 그러게. 부모가 됐으면 니네 자식은 너희가 데리고 살았어야지. 왜 너희가 능력도 없는데 자식 싸질러 놓고 그거를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철송, 자. 형님이라는 여자와 제가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던 그때 시어머니가 찬물을 철썩하고 끼얹었습니다. 형님한테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당이 울릴 정도로 거세게 형님 뺨을 때렸죠.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그 광경을 보던 아주버님도 자기 와이프가 그런 꼴을 당하자 시어머니를 뜯어말렸죠. 시어머니를 말리는 장남을 보면서 시어버지도 나서서 말렸고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로 있는 당신 큰 며느리한테 호되게 소리쳤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어디서? 너, 그래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야말로 같은 자식 키우는 어미로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얘네들이라고 자기 새끼 품에 끼고 살고 싶지 머리 떨어뜨려 놓고 싶겠어? 어떻게 같은 부모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자식 있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새끼들이 남의 새끼한테 밀려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제대로 못 받는데 그걸 가만히 볼 수 있어요? 내 말이 틀리냐고요. 이거 나봐. 당신은 뭐라고 얘기 좀 해봐. 아들 못 낳는데 그게 죄야. 너는 뭐 아들 안 낳고 싶었냐고?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였죠. 물론 제가 아이를 낳고 초반에는 시부모님이 형님과 저를 많이 비교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저랑 형님을 앉혀놓고 잘 지내보자고 다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부모님도 비교하는 걸 안 하려고 하셨고요. 그런데 형님한테는 이미 크게 상처가 있었나 보죠. 상상 이상으로 제 아들을 미워했더군요. 그래서 더는 아들아이를 그렇게 둘 수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아이를 데리고 와서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타이밍도 좋죠. 사실 남편과 제가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결혼 전에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다가 그 친구가 날라버려서 그게 힘들었던 건데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대뜸 나타나 남편한테 돈을 갚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싶어 남편과 저는 양말 공장 사업을 시작해 죽도록 매달렸습니다. 사람이 악착같이 하니 안 될 일도 되더군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아들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수준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고 장남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시부모님 기일과 명절 때만 얼굴을 보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형님이 서울로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저기 동서도 알지? 우리 남편이랑 내가 그때 가서 어머님 아버님 산소 다듬고 관리하는 거. 에헤헤헤. 이거 상어 좀 챙겨주라고 갖고 왔어. 상어가 곶감 좋아하잖아. 어머님이 하시던 거랑 똑같으려나 모르겠네. 저희 상어 이제 곶감 안 먹어요. 어렸을 때 한번 놀라서는. 뭔지 아시잖아요? 아유 동서. 그때 일은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아이, 내가 미안해. 나도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 같이 자식 키우는 처지에서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때는 내가 동선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 내가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와서는
별 시답잖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할 말이 뭐냐고 말이에요. 더 할 말 없으면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니 그제야 허겁지겁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네,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 얘기였습니다. 동서도 알잖아. 우리 남바 정말 성실히 일해온 거. 근데 그 인간이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서는 그 돈을 싹 갖다 날려버려서 나도 내가 동생한테 이런 얘기 하디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친정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 청할 곳이라고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안 그래?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나랑 우리 남편이 자기네한테는 시부모나 다름없는데 조금만 도와줘. 어? 돈 없는 부모는 자식한테 죄인이라고. 우리 그이 이번에 사업 못 살리면은 진짜 우리 쫄딱 망해. 동서 알잖아. 우리들 예체능 깎는 거. 걔네들 학교면 생활비 보태주려면 우리 진짜 등골 휘어. 그래. 내가 그렇게 미우면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동서 나는 몰라도 우리 애들은 예뻐하잖아. 우리 애들도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얼마나 잘 따라. 안 그래? 맞아요. 형님만 생각했으면 저는 절대로 돈 안 빌려줬을 겁니다. 조카 아이들 생각하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조카 아이들 둘 다 자기 엄마를 안 닮아서 애들이 참 착하거든요. 부모들끼리 사이는 안 좋아도 사촌들끼리는 사이가 좋아서 아들아이도 사촌 누나들이랑은 잘 지냈습니다. 자식 얘기 따자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형님이 말한 돈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조카 애들 생각해서 빌려주자고 했고요. 그렇게 장남네 부부는 저희가 빌려준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급한 불을 끄니 형님의 태도는 달라졌죠.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 확장해서 등등. 형님은 핑계만 대면서 돈 갚는 걸 미뤘습니다. 그래도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해서 남편이나 저나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당장 그 돈 없다고 무슨 일이 나는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그렇게나 꿈꾸던 집을 찾았어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둘이서 바라고 바라던 꿈의 집이었죠. 그 집을 매매하기 위해 형님한테 돈을 갚아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했어요. 형님 내가 돈을 갚아준다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아유, 동서워. 사업이 잘 될 땐 돈 빠지면 주는 거 몰라? 나중에 때 되면 줄게. 우리가 뭐 그 돈을 떼먹기를 하겠어, 뭐를 하겠어? 동서는 참 사람이 그렇다. 그거 5천 뭐 얼마나 된다고. 집 살 때 요즘 다들 대출 끼고 사잖아. 동서 내가 그거 대출 이자를 못 찍어? 그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자기네들보다 없는 집구석 같아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래? 동서 진짜 장사꾼 다 됐나 보다. 내가 상호 업어 키워준 거 생각하면은 솔직히 동서 나한테 그 돈 받을 생각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상호 개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진짜 가족끼리 해도 너무한다. 그럼 저희가 대출 받으면 형님이 이자 내주실래요? 어차피 형님 저희한테 이자 주겠다고 한 것도 입금했다가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참에 그럼 저희가 대출 받으면 그 이자를 내줘요. 형님 말대로 저 장사꾼 다 돼서 손해보는 거는 이제 못하겠네요. 너무 뭘 또 말을 그렇게 가. 동서, 내 말 이해 못한 거야? 내가 상옥에 동선에 힘들 때 그거 내가 다 업어 키웠어. 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동서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뭐야? 아유, 참네.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형님이라는 여자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돈 필요할 때 온갖 불쌍한 척 미안한 척 다 하면서 돈을 빌려가더니만 갚아야 할 때가 오니 우리는 가족이지 않냐.
내가 네 아들 키워주지 않았냐. 소리를 하면서 돈을 못 갚겠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족끼리 계산하면서 따지고 드는 거냐. 그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제 통화 내용을 듣던 아들이 휙 하고 제 핸드폰을 낚아채갔죠. 그놈아, 저 상호예요. 큰엄마가 저를 업어 키워주셨다고요? 언제요? 언제 큰엄마가 저 업어 키워주셨는데요? 저 정확히 기억해요. 제가 할머니 댁 내려가서 지내는 동안 큰엄마 저한테 말 한마디 먼저 걸어주신 적 없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업어 키워주신 거 맞죠? 그런데 큰엄마가 저 업어 키워주신 건 아니에요. 아들아이는 전화를 낚아채서는 똑 부러지게 자기 큰엄마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엄마가 나를 돌봐준 적이 있기나 하냐면서 말이에요. 자기를 구박하기만 했지 언제 한번 자기를 챙겨준 적 있냐고 말이죠. 수화기 너머로 형님이라는 여자는 어버버거리며 뭐라 떠들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이는 그러건 말건 자기 할 말을 이어나갔죠. 아니요, 제가 싹수 없는 놈이 아니라 큰엄마가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저희 엄마한테 돈 갚는다고 빌려가셨던 게 언젠데 아직도 안 갚으시는 거예요?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이거 누나들도 모르는 돈인 것 같던데요. 아니요? 큰엄마는 돈 갚으실 생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드려서 그 돈 언제 갚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아들아이 말이 맞죠. 형님이 못 갚겠다고 했으니 아주버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받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남편이 자기 형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돈을 갚아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아주버님은 상업이 힘든 적도 없었고 그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건 뭔가 상황이 다른 부분에 치다른 듯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로 장난내 부부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쪽 부부 상황을 보아하니 꽤나 심각한 일인 듯 했어요. 간략히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아주버님 사업에 필요해서 그 돈을 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입으로 정확히 얘기해. 아유, 내가 진짜 왜? 빨리 얘기해. 내가 지금 다 큰 조카부터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저기, 그게 내가 내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미리 얘기해봐, 사업. 미래가 말 무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다단계에 돈을 갖다 바치고는. 아유. 형님이 다단계에 그 돈 5천만 원을 갖다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버님이 그 돈에 대해 몰랐던 거죠. 아주버님은 자기도 상황이 안 돼서 당장 그 돈을 주기 어렵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줘 줄 수 있는데 쉬운 거였겠죠. 안 그래요? 그 돈이야 자기네가 대출을 받아서 갚던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그 상황 자체 어이가 없어 죽겠는데 형님이라는 여자가 뒤이어 한 말 때문에 더 열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요즘 대출 이자가 좋은세. 내 말은 내가 여유가 되면 갚겠다 이거야. 그리고 내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돈 쭉 빼버리면은 그거 썩 죽는가? 알아 몰라? 동선에도 사업하고 있어서 알 거 아니야. 사업은 기세가 꺾이면 안 되는 거야, 기세가. 그러니까 동선에다 대출 받아서 일단 집을 사. 그깟 이자 얼마 한다고. 뭐요? 형님, 그러면 그깟 이자 얼마 안 되면 형님이 그 이자 갚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형님이 이자 갚아주신다는 각서 써주세요. 형님 말대로 사업 기세 꺾이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그 돈 5천 한 번에 안 받고 나눠받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형님이 다달이 이자를 찍으시라고요. 재수씨. 그건 아니죠. 가족끼리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고 그러세요? 일단은
저도 당장 대출 받기는 조금 어렵고, 이 사람도 이거 다단계 하겠다고 돈, 아유, 그거 돈 5천 당장 찾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창호 어릴 적에 돌본다고 고생한 건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아, 아주버님. 저나 저희 남편이나 우리 상호 시골에 맡기고서 다달이 두 분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돈 보냈어요. 그리고 형님이 상호를 돌봐주셨다고요. 돌봐준 게 애를 홀딱 벗겨서 내쫓는 거예요. 아니, 제가 속이 상해서 그래요. 속이 상해서. 아, 세상에 말이야. 사람을 그렇게 몇 년을 눈치를 준 것도 모자랐어. 애한테까지 눈치밥을 주고. 저나 상호 아빠나 그런 거 다 알면서 애 데리고 살아야 하니까 진짜 꼭 참고 다달이 돈 보내고 명절에 가서 형님 눈치 보면서도 일을 해도 두 번은 더 했었어요. 형님은 저한테 돈 빌려가실 때도 조카애들 얘기하면서 부모 자식 언급하길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한테 뒷바라지 못해줄 때 부모 마음 어떤지 잘 아니까 그거 생각해서 빌려드린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딨어요? 네?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돈을 줄 수 없다. 돈을 달라. 창과 방패의 대화였죠. 그러던 중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아들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큰엄마랑 큰아빠 말씀은 저희 엄마 아빠 돈을 못 갚으시겠다는 거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법대로 하시죠. 여기 제 목소리도 녹음됐고 저희 엄마 목소리도 녹음됐으니까 증거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을 테고. 큰엄마랑 큰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 편이라서요. 엄마 아빠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가신 돈 달라고 한 건데 이자도 못 주겠다고 돈을 갚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죠. 너너 아 힘금 일 상호야. 너 지금 뭐 법대 갔다고 우리 협박하는 거니? 예, 우리가 남이야. 나 네 큰엄마고 이 사람 네 큰아빠야. 너 어떻게 애가 이럴 수가 있니? 아이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아주 온 가족이 특달같이 달려드네. 특달같이 달려들어. 아 중서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주 잘 시켰네. 아들까지 아주 장사꾼 다 만들어놨어. 네 상호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란 일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나란 일을 하려고 해? 저 같은 사람이 나란 일 하는 거죠. 그나마 말씀은 바로 하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피해자예요. 큰엄마가 하신 거는 엄연히 사기고요. 돈을 갚겠다고 했으면서 이자 주기도 싫다. 심지어는 돈을 빌려준 저희 부모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제안까지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돈 못 갚으시겠다면 큰아빠 사업이랑 살고 계시는 집, 뭐 두 분이 갖고 계신 재산 압류 걸어야죠. 제가 배운 게 이것뿐이라 저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저랑 엄마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차피 더 얘기해봤자 두 분은 계속 돈 못 갚는다고 하실 게 뻔한데 서로 시간 낭비할 것 없잖아요. 어머, 하기야 상호야. 하고 뭐 여보, 학자 말하는 거 들었어. 아들아이는 법대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대학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닐 만큼 공부를 참 잘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녀석은 전날 녹음기까지 챙겨서 나왔더라고요. 참, 아들 하나는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어찌나 든든하던지. 남편은 일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 있어서 저와 아들아이 둘이서 저 자리에 나갔었거든요. 속으로는 내심 그 인간들이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들아이는 저보다 한 수 더 앞을 바라보고는 상황에 대비한 대비를 다 했던 거죠. 압류를 걸 수밖에 없다면서 아들아이가 쏘아붙이자 형님 내외는 사색이 되어서 카페를 나서는 저희 모자를 붙잡으려 했었어요. 아들아이는 옆에 있는 제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자고. 그래야 저 사람들이 더 겁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요. 그날 바로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아이는 큰엄마 내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군 게 너무 괘씸하다면서
그간 형님이 제게 주지 않았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 고소장 아닌 고소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형님은 저한테 원금 5천만 원을 다 주고도 이자를 주게 되었죠. 드디어 꿈의 집 마련. 저희 부부는 아들아이의 도움으로 받은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을 보태서 드디어 꿈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의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형님네와 인연을 끊을 수가 있겠구나 했었는데 형님이 최근에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말입니다. 정말 정신머리 나간 여자 아닌가요? 꺼져. 저는 그 여자한테 온갖 쓴소리를 한 뒤 꺼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현재 저희 가족은 장남내와 일절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시부모님 기일에도 저희 가족끼리 따로 산소에 갈 예정이에요. 우리 아들 덕에 질긴 악연을 끊은 셈이죠. 저희 잘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못돼 처먹은 형님과 인연을 끊은 결말로 말이에요. 처음 쓰는 장문의 글이라 두서가 없었을 텐데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